네,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팟캐스트 답업수다 16회입니다. 저는 네. 영화 담당 이혜인 기자고요. 네, 저는 문학 담당 김열한 기자입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한 네. 10일 못 봤나? 그죠, 10일 더 못 받겠죠, 아마. 이게 녹음을 미리 해놔서 그 녹음은 2주 만에 하는 거거든요. 네. 중간에 김열한 기자 출장을 다녀왔죠. 네, 저 잘 다녀왔나요? 굉장히 즐거웠어요. 회사를 떠나면 항상 즐거운 거죠. 엄청 파릇파릇한 대학생들하고. 네, 100명. 오, 왜 별로 얘기 안 했어요. 저 50대들하고 놀았어요. 늑다리 취급하면서 아니, 대학생들이. 늑다리라니, 애들이 나를? 응. 애들이 저를 늑다리 취급하면서. 막 자기들과 구분을 못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구분을 못해서 막 운영진들이 제가 학생인 줄 알고 막 혼내고. 애들도 막 제가 자기는 그 대원인 줄 알고 되게 깜짝깜짝 놀라고 제가 기자라고 하면 뭐 그런 일들이 매일 있었어요. 동안이라기보다는 없어 보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이 입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뭐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갔다 왔고요. 되게 좋았던 게 날씨가 거기 40도 가까이거든요. 근데 서울보다 훨씬 나아요. 여긴 진짜 헬조선인데 진짜 너무 뜨겁고 습하고. 그러니까 막 서울은 몇 분 다니면 진짜 미칠 것 같잖아. 막 진짜. 그 여기네. 근데 여기는 2시간 걸어도 할만해. 제가 지난주에 인터뷰를 뭘 하러 갔다가 네. 지각을 했는데 택시를 탔어요. 근데 또 지각하고 있구만. 안 편하지? 근데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이상한 데서 내려준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뭐 목적지를 빨리빨리 말해야지 급한 사람이 그렇게 목적지를 말 안 해도 막 이런 훈계질을 하면서. 근데 그래서 한 30분을 늦었어요. 인터뷰한테 1대1 인터뷰. 네. 그리고 대박. 누구셔? 30분. 제가 엄청 존경한 다큐 감독님 있어요. 그래서 30분을 늦고 완전 폭염의 거리를 걸어가는데 누구 때리고 싶더라고요. 진짜 죽고 싶겠다. 진짜 욕하고 싶었고 누구 막 때리고 싶고. 정말 그런 불볕더위에서 괜히 더위 탓하지 마세요. 본인이 늦은 거잖아. 본인은 가서 대학생들하고 만난 거 먹고 놀고 또. 네, 우리 현지 맥주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현지 맥주가 진짜. 우리를 생각하면 좀 싸우지. 싸운다고요? 그래서 해외 출장 선물 같은 건 없나요? 부서에 하나씩 돌렸어요. 우리는요? 당연히 없죠. 배은망덕하네. 내 대신 기사 쓴 거 아니잖아. 또 그나저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매우 기쁜. 저희 팟캐스트가 드디어 140위권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뭘 와? 진짜 잘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걸로 면피했지 않나요? 면피가 아니라 이건 지금 경향신문 팟캐스트 팟빵에서 치면 우리가 1등이에요. 대단하다 진짜. 이대근 국장과 이기현 국장을 눌렀어요. 오늘 하루만이지만. 대단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저가 이게 어제 출장 갔다 와서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근데 혜인 씨가 우리가 지금 그 팟빵에 추천 팟캐스트에 올라 있다. 그 옆에는 강용석의 썰전과 그리고 그 개그맨 누구지? 김숙, 송은이 맞죠? 아니야. 송은이 아니야. 아무튼 그 개그맨 팟캐스트 김신영. 김신영. 딱 그 옆에 우리 딱 있는 거야. 나란히. 그래서 142건까지 어제랑 오늘이랑 진입해 있다는. 네. 그리고 다들 이제 막 숟가락을 얹으려고 막 출연하고 싶다고. 오늘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방금 정치부 선배가 야 정치 뉴스는 안 다루냐 이러시더라고요. 다른 어떤 선배가 어떠냐면 만나자마자 뭐 재밌게 잘 듣고 있다더니 그래서 뭐 출연할 생각은 없다고 이러는 거예요. 저희가 거절합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거절해요. 노잼 선배들은 저희가 거절. 하여튼 네. 그래서 이 기세를 몰아서 이제 뭐 친구들도 초대해서 하고 좀 다변화 시키려고 하는데 뭐 계속 잘 되진 않아도 이건 어떤 저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소개빨은 며칠 가겠죠. 저희는 이제 높은 순위의 기쁨을 아는 몸입니다. 네. 뭐 어쨌든 그럼 이제 오늘의 사연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사연 제가 준비했습니다. 취업준비생인 24살 고씨, 대학교 5학년이다. 하반기 공채를 앞두고 집중해서 취업준비를 해야 할 시기지만 요즘 고씨는 취업준비에 집중하기 힘들다. 취업준비를 1년 정도 유예하고서 이것저것 배우고 여행도 다니며 적성을 찾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다. 그런 짓을 하려면 아버지와 절연할 각오를 하고 해야 한다. 고씨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외고에 진학했고 경영학 전공을 선택했다.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맘대로만 살려고만 해? 안 돼. 고 씨가 아버지의 뜻과 조금이라도 다르게 살려고 하면 언제나 불벼락 같은 호통이 떨어졌다. 권위적인 아버지는 마치 벽 같다. 정말 대화 불가다. 논리적인 설명 같은 건 아버지에게 절대 먹히지 않는다. 맘에 들지 않는 말을 하면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아버지가 살면서 생각을 굽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고 씨는 더 이상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싫다. 하지만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싶어 한다면 아버지는 고 씨와 정말 연을 끊으려 할 것 같다. 용돈도 끊고 집에서 내쫓을 수도 있다. 부모와 척을 지면서까지 살고 싶진 않다. 하지만 이대로 살기에는 인생이 불행한 것 같다. 어떻게 아버지로부터 나의 삶을 분리시킬 수 있을까? 답답해. 답답한 네. 고구마 100개 사연. 어쩌라는 건지. 네, 오늘의 사연은 부모와 뭔가 자신을 분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대학교 5학년 취업준비생의 사연입니다. 24살이면 6학년 아닌가요? 0, 1, 2, 3, 5학년 맞네요. 죄송. 뭐야. 편집해 주세요. 네. 여튼 주변에 수많은 분들이 겪을 만한 그런 사연인데 부모님하고의 갈등은 누구나 크고 작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특히 이게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대학교 시절에는 막 부모님 눈치도 많이 보고 하면서 더 이런 갈등을 겪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 정도 아니지만 비슷한 경우가 있긴 했는데 김여란 씨는 어떤가요? 저는 일단 떨어져 살고 또 그렇게 크게 의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느낌을 잘 이해는 안 돼요. 근데 주변에 같이 살고 부모님하고 갈등 겪고 거의 연 끊고 이런 경우들은 좀 봤죠. 연을 끊는다고? 그러니까 연을 아예 끊었다기보다는 거의 왕래하지 않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 예. 그렇죠. 사실 저희가 이 사연을 보고 나서 처음에 회의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좀 가혹할 수도 있지만 연을 끊고 고 씨가 해결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막 또 신랄하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가 회의를 바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좀 오래 생각을 해봤는데 연을 굳이 끊으려고 마음을 먹는다기보다 끊어줘도 된다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죠, 좀 행동을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아버지가 벽 같다고 하는데 연을 끊기 전에 최소한의 좀 어쨌든 소통은 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네네. 근데 말을 안 들으신다니까 편지라도 써가지고 그러니까 글도 잘 쓸 거 아니에요. 외고 다니고 경영학과 나왔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조곤조곤 잘 이러저러 저러저러 한 거를 잘 전달을 해서 할 수 있을 만큼 다 해보고 근데 그래도 안 되면 얘 말처럼 삶을 분리하고 싶다. 이건 침 나오는 거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짧은 사연이지만 사실 지금 봐서는 아버지와 되게 효과적으로 행복하게 의사가 잘 전달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이 그렇죠. 상황에서는. 네. 좀 사연자도 눈치를 보고 아버지도 전혀 대화가 안 통하고 이런 상황이라 네. 네, 일단 이거는 좀 세대를 막론하고 누구나 겪어볼 만한 그런 고민이니까 네. 해결책은 뒤에서 얘기를 하고 뒤에서 해결책 얘기는 할 거예요? 해결책 있어요? 그냥 나와 집을 그러니까 우리 사실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끝내도 돼. 그렇죠. 네. 17회에서 봬요. 좀 우리 얘기를 이제 먼저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얘기를 먼저 해보는 걸로. 그래서 김여란 씨 얘기를 이제 간혹 들어서 알고 있지만 김여란 씨는 그런가요? 부모님하고 이제 좋게 표현하면 굉장히 독립적인 관계고 나쁘게 표현하면 아주 말을 안 듣는 네 가지가 없는 딸. 별로 우리 엄마 말 들으라고 할 말이 없어. 네. 그래서 이제 김여란 씨도 저도 막 그렇게 고분고분한 타입은 아니잖아요. 이게 모범생이지만 또 자기 의견 있는 그런 타입이죠. 저 엄마 말 되게 잘 들어요. 전에 저 룸메이트랑 살 때 엄마가 네가 청소 다 해라 그냥. 그러니까 제가 다 했어요. 룸메가 청소 안 했었어요? 아니 꼭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네가 먼저 솔선수범해라. 그런 거는 말 잘 들었고요. 근데 이제 내 삶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어릴 때부터 그걸 너무 싫어했는데 그러니까 TV에서 보면은 드라마 같은데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려고 되게 애쓰고 되게 그런 것들이 상처받고 이런 거 보면 사실 봐도 잘 공감이 아예 안 가는 느낌? 그러니까 경험한 적도 없고 그 느낌 자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김여란 씨가 그냥 모범생처럼 잘 살아가지고 부모님이 전적으로 김여란 씨를 믿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엄마 아빠는 좀 약간 방기하는 스타일이었던 거 내가 보면은 약간
물론 뭐 학대는 아니지만 너무 말이 심해진다. 그러니까 반항을 안 했어도 엄마 아빠 좋은 사람인데 어쨌든 그냥 내가 뭐 끝나고 뭘 하든지 뭐 별로 그렇게 뭘 읽든지 그렇게 신경도 안 쓰고 약간 자식은 풀어 키우는 거다 이런 생각 가지신 분? 딱히 뭐 그런 생각도 없고 그냥 자기들 이제 살고 막 장사하고 하시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또 학교에도 잘 안 오고 초중고 때 학교에 온 적 거의 없고 뭐 간식이나 보내고 또 기숙사 고등학교 갔는데 그때 3년 동안 저도 집에 거의 한 달에 한 번이나 갔는데 엄마도 3년 동안 학교에 한 번, 두 번인가 밖에 안 왔어요. 아, 집이랑 학교가 멀었나요? 아니요, 한 2-30분. 자유인 부모님들. 네. 근데 대단하시고 그게 좋은 거죠. 근데 뭐 어쨌든 김연아 씨는 여태까지 바른 길로 잘 살아왔고 또 그런 태도를 김연아 씨가 매우 좋아하니까 또 뭐 충돌한 적이 아예 없었나요? 아, 있죠. 되게 많이 싸웠죠. 어릴 때도 막 되게 작은 걸로. 그러니까 그런 싸움을 겪으면서 이제 엄마 아빠가 논 것도 있겠지만. 근데 얼마나 말 안 제일 컸던 거는 아니에요. 공부도 잘하고. 그렇지. 뭐 공부 잘했으니까 인정. 네, 뭐 어쨌든. 근데 막 고등학교 때 교대 가라고 막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저도 교대 가라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막 그게 너무 싫었고 대학교 때까지 앙금이 좀 남아가지고. 근데 그때 엄마 말 들었어야 됐는데. 그러면 지금 나 여름방학 진짜 사실 그 생각했어요 저도. 그니까. 그래서 5시 반에 대학교 때 막 취업 준비할 때 한참 엄마 말 들을 걸 다시 교대 갈까 막 이런 생각했어. 사연자도 엄마 말 들으세요. 아빠 말 듣고. 여튼 그래서 뭐 그때 조금. 근데 그때 거의 막 연락도 진짜 잘 안 하고 막 서울에 있으면서 막 1학년 때 2학기 때 휴학도 맘대로 하고 기숙사도 그냥 나와버리고. 근데 그냥 내가 뭐 반항보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 건데. 상의를 안 한 거죠. 그렇죠. 뭐 그 정도야. 저도 좀 비슷한 게 저도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기숙사에 맘대로 나왔어요. 1학년 1학기 때? 1학년 1학기까지 살고 바로 나왔어요. 2학기까지 살 수 있었는데 너무 기숙사 싫은 거예요. 4명이 방을 같이 썼는데 막 그때 같이 막 맨날 같이 어울려 놀던 그 애가 있었는데 동갑애가 막 맨날 뭐든지 다 해달라 그러고 막 저 그렇게 또 여자스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뭘 해달라 그래? 그러니까 뭐 매점 가도 막 같이 가줘 안 갈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나빴어 막 이런 거. 진짜 제일 싫어 그런 거. 그냥 독립적으로 하지 못하고 항상 뭐든지 같이 하려고 그러고 또 4명이 사는 게 너무 싫고 막 그래서 아무튼 엄마는 기숙사 살라고 했는데 분명히 안 빼줄 것 같아가지고 그 기숙사 그 대장? 대장이 뭐예요? 그런 사장? 사장이라고 할 수 없죠. 아무튼 그 책임자 우리 왜 이렇게 어휘가 막 유화적이 기숙사 사장한테 말을 하고 나왔어요. 그냥 나와서 막 그 때문에 막 엄마한테 많이 뭐라 듣기도 하고 또 뭐 저도 대학교 때 공부랑 관계없는 것들 많이 하고 뭐 대학교 때는 원래 공부랑 관계없는 걸 많이 하는 때인데 그렇죠. 사실 뭐 동아리도 맘대로 막 하고 동아리 맘대로 하지 당연히 그럼. 근데 저 생각해보니까 사실 내가 같이 살았으면 부모님이랑 맞아 뭐 밤새 술 마시고 막 여기저기 맘대로 다니고 이런 거 사실 잘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되게 많이 싸우고 그랬을 수 있겠지만 용돈 끊겨. 근데 그래도 했겠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저 동아리도 맘대로 하는 게 진짜 어렵고 그런 게 왜? 사연자가 이게 막 동아리 활동에 몰두하고 사실 대학교 동아리란 게 막 그렇게 생산적이라기보다 술 먹고 맨날 노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잘 모르면 또 그런 거에 대해 경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 뭐 사연자가 약간의 핑계 같긴 한데 자기 적성 못 찾았다고 하는 부분도 좀 공감을 하는 게 이게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아무래도 제약이 다 조금씩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막 뭐 동아리는 그냥 대학생이 당연히 하는 건데 요새는 부모들이 그러려나? 근데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만약에 방학이 됐는데 뭐 옆집 모시기는 뭐 토익학원 다닌다. 근데 막 우리 애는 막 무슨 영화 찍는다 그러면서 막 맨날 술 먹고 3시에 들어오면 이제 엄마 입장에선 너 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니?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저는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안 살아야 돼. 그 레이더에서 이제 피해갔던 거죠. 그리고 또 저도 약간 부모님이 간섭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제가 기자 되려고 했을 때 거의 제일 처음으로 큰 반항을 했는데 뭐 부모님을 포함해서 제 주변 사람들이 거의 저주에 가깝게 저에게 이공계 사람들 그죠? 잘 모르시니까 겁을 주면서 막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뭐 어른들은 일단 제 주변에 뭐 기자
가 된 사람이 있지도 않으니까 잘 몰랐던 거에다가 또 뭐 여자 하기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염려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저 아는 사람들 중에서 뭐 기자 몇 년씩 준비하는 거 보고서 좀 겁먹은 사람들이 막 저한테 막 기업 가라며 막 충고를 하고 그래서 되게 외롭게 준비했었던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두의 반대를 물리치고 경향신문 그렇죠. 기자가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반대는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그 저는 오히려 취업 준비하고 그럴 때는 뭐 부모님은 뭐 전혀 간섭은 안 했는데 진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근데 그 준비하고 힘들 때 그때 부모님한테 이제 조금 다시 돌아간 느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그때는 뭐 알바하기도 좀 힘드니까 그렇죠, 공부해야 되니까 좀 지원도 좀 요청을 하고 또 부모님도 내 생각에 약간 좀 그 사이 성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취업까지 공백기가 좀 있었는데 근데 그동안 취업 언제 하는 이런 거 한 번도 안 물어보고 그냥 어디 떨어졌다면 그냥 뭐 맛있는 거 해주고 막 되게 잘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얘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얘 얼마나 또 안 되니까 속이 근데 좀 사실 그게 타겠냐, 한 마디 안 물어보는 게 되게 쉬운 게 아닌데 진짜. 사실 나 같으면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때부터 약간 좀 다시 부모님에 대한 부모님을 그런 신뢰? 네 맞아요. 네. 맞아. 그러니까 고씨 이 부모도 마찬가지. 애를 닥달하지 말고 그러니까 놔두면은 지가 두게 되는 밥이 되든 뭔가 할 텐데 실패도 지가 해보고 그래야지 정신을 차리는 건데. 근데 여튼 이제 같이 살든 안 살든 좀 뭐 지나치게 간섭을 하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뭐 요즘에는 뭐 결혼 플랜까지 짜주고 이런 사람도 진짜 많은데. 진짜. 근데 이게 고등학교를 벗어나서는 진짜 이제는 뭐 자기 법적으로도 성인이고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나이인데 이렇게 간섭을 하는 문제가 좀 유독 많죠. 그게 한국에서만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변에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존을 어릴 때부터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시생들 학생들의 목표 그냥 대입인데 그러니까 자기들 대학 나온 부모들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이상 학번 이제 부모들이 자기 자식 대학 보내려고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과외도 시키고 막 계속 그 뭐 중학교 고등학교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럼 계속 이제 그거를 관리를 계속 해주잖아 부모들이 많이들 막 학원도 알아보고 난 그런 게 너무 진짜 신기한데 뭐 근데 그런 과정에서 애는 자기가 이제 뭐 하려고 하면 당연히 못하게 할 거고 근데 그렇죠. 그랬던 습관이 갑자기 20살 됐다고 달라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저 이번에 우즈벡 가서 진짜 얘기 들었는데 뭐지? 그 교수님 한 명 같이 가셨어요. 근데 이제 여름방학이니까 수강 신청이 아니라 성적 정정 기간 이럴 때 부모들이 그렇게 전화를 한대요. 상상이 가세요? 그 자식 성적 바꿔달라고. 대학생인데? 진짜 소름 끼친다. 근데 그게 되게 그냥 뭐 이렇게 아주 드문 일이 아니라는 거 적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대박이다. 난 그거를 요구하는 애가 더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는 뭐 진짜 이상해서 한발 뭐 나가서 이렇게 뭐 위하는 마음에 지나치게 했다고 치는데 애가 그거를 난 너무 쪽팔리고 막 그치 쪽팔려야 정상인데 연락처를 줬다는 거잖아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비슷한 얘기 들었어. 최근에 고등학생들이 그 엄마나 아빠가 자기를 자기 매니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학습 관리 매니저. 그래서 그럼 입시 설명회나 이런 것들 안 가는 엄마를 타박한대요. 왜 이거 안 가? 이것도 몰라? 이거 좀 해. 맞아. 그런데 다 부모들이 오잖아. 근데 맞아. 그게 이제 부모들이 극성스럽게 오는 게 아니라 애가 자기의 그거를 엄마 케어해야지 왜. 딴 애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래서 지가 공부해서 지가 대학 가는 거지 그거를 그러니까 아무튼 자기의 운명을 이렇게 통째로 부모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 지들이 맡겼네. 이제 보니 고씨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렇게 계속 쭉 자라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뭐 당연히 잘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게 결국에는 이 고씨 같은 경우는 취업의 문턱에서 고민을 하는 게 나름 또 조금 기특한 게 어찌됐든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커뮤니티 같은 데 돌아다니다 보면 뭐 네이트판 이런데 보면은 자기가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 진짜 이상한 글을 하나 읽었는데 어떤 여자가 쓴 건데 이제 30 넘었나 봐요. 근데 뭐 쭉 공부를 해가지고 고시 합격을 했는데 그 사이에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미루어 짐작건데
뭐 그 엄마가 대학 갔는데 그 다음에도 너 연애하지 말고 고시 준비해. 이렇게 해가지고 고시를 쭉 준비하면서 착하게 사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자기도 이제 뭐 좀 문제를 못 느낀 거예요. 딱히 이성의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뭐 그런 뭐 먹어봐야 알지. 고기도 먹어본 놈이 난잡하네. 무슨 소리야?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안다. 이런 네. 우리가 속담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여튼 제가 또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고시 합격하고 이제 뭐 잘 살았죠. 근데 이제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또 가만히 냅둘 한국 부모님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야지. 이제 좋은 직장 다음 단계는 결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상 한 거? 이제 결혼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결혼을 할지 모르니까 결혼 정보회사에 등록을 했죠. 또. 뭐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매칭을 좋은 사람이 해주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 사이 일은 자기가 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여태 이제 뭐 다른 건 다 부모가 이제 스케줄 관리해주고 할 수 있지만 연애는 그건 진짜 너무 불가능한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연애가 아니라 그냥 이제 결혼을 바로 해야 되는, 사실 결혼과 연애는 같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 여자 고민을 올린 게 뭐 자기가 결혼 정보회사에서 매칭을 해주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만나봤다. 근데 자기는 이제 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다. 자기는 외모도 중상급이 되고 뭐 말도 센스 있게 했고 애프터가 오면 바로바로 답문도 해줬는데 계속 나가리가 나더라. 근데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전혀 모르는 거지 자기는. 네,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이 여자 너무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좀 소름 끼치는 거예요. 뭐 그냥 호감이 없이 이 사람을 딱 그냥 스펙으로만 대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게끔 그렇게 응대를 하는데 자기는 그거에 문제점 모르더라고. 아, 그냥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나는 스펙도 좋고 사람들에게 친절한데 왜 나한테 더 이상 이렇게 애프터를 많이 안 할까요? 막 이런 식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극단적인 경우일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근데 그렇게 살다가 나이 들면은 정신병 걸리는 거잖아요. 진짜. 자살하고. 맞아.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내 인생 뭐지? 이렇게 되면서. 엘리트 중에 이런 사람이 또 많은 것 같아. 나 진짜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연애를 잘 못하는. 되게 메이드 엘리트잖아. 다 만들어진 엘리트들. 그렇죠. 그 저도 이번에 대장정 때 그 젊은이들과 같이 있었는데. 젊은이들. 근데 이게 저도 이게 보면 아이들이 유달리 되게 약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래저래해서 막 온갖 얘기를 하다가 이제 결국에 이거 다 부모들 탓이다. 그러니까 막 아이들. 그렇게 힘든 상황이 아닌데도 일단 피하려고 하고 막 이런저런 태도들이 사실 약간 정신력이 약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부모들이 뭐 그렇게 강한 정신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어 사실. 진짜. 그냥 자기 목만 챙기면 되는, 자기만 잘하면 되는 그런 정도인데. 그러니까 뭔가 기본적인 어떤 뭐 이런저런 뭐 그러니까 소위 뭐 개념이 좀 모자 부족하다 뭐 이런 느낌인 건데 걔네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고 결국엔 다 부모 또 탓이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그거를 누구한테 뭐 보상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니까. 그냥 자기 인생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교육 제도하고 이제 부모 간섭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꼴인데. 진짜 이상해요. 정말. 그러니까 막 어릴 때부터 이거 배운 사람은 더해 솔직히 말하면 막. 맞아. 근데 그거를 다 그냥 그렇게 하잖아. 근데 그게 뭐 다들 그렇게 하니까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제 자기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일단. 그러니까 저는 이 고 씨가 이상을 감지한 것도 굉장히 말하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쭉 따라갈 수 있었는데 어쨌든 자기가 뭔가를 해보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여튼 이런 사회는 사회고 말한 것처럼 인생은 각자의 또 몫이니까 고 씨는 결국 이제 자기가 극복해야지 부모 탓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보면서 이제 어느 가정이나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있고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아버지 때리는 아버지가 있다거나 극단적으로 가보면 정말 가정에는 문제 다 있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도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아버지가 나를 때려서 인생이 이렇게 됐어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원망만 하면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누가 뭘 해주겠어. 그러니까 저는 고 씨도 뭐 정상 가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려하는 부모님이 있고 뭐 그 정상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굉장히 그냥 혜택받고 화목한 가정이라고 보는 한국 거지. 사회에서는 진짜 정말 드문 그런 가정을 뭐 기준으로 두지 말고 어느 가정이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다행히 또 나는 요 정도만 해결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극복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좀 뚫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 이게 뭐 가정 안의 문제이지만 지금은
그게 정 안 되면 자기 문제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을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편지를라도 뭐 써보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 이 아버지 스타일을 보면은 뭐 짧은 글에서지만 되게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특히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이렇잖아. 자기가 되게 열심히 해서 잘 됐으니까 자기 자식은 다 못나 보이고 뭘 하면 되게 모자라 보이고 이 상황에서 독립을 하려면 되게 부모랑 척 질 수도 있다는 거를 인정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척은 지고 싶진 않지만 내 삶을 살고 싶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뭐 상담 다닌다거나 뭘 해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안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생채기가 나는 거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사연 짧은 사연에서 봤을 때도 이 사연자는 그렇게 생채기가 나는 상황이 오는 걸 받아들이기도 싫고 이 자기가 뭔가 이제 극복해야 될 상황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만약 극단의 상황으로 가면은 아버지랑 연을 이렇게 거의 실질적으로 끊고 돈 없이 지내야 될 수도 있는데 그건 또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경제권 독립인데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나의 삶을 분리시킬 수 있을까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안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나가서 고시원 살든 어쩌든 간에 그 자기를 찾고 싶으면 주변 보면 돈이 뭐 좀 있는 집안인데도 근데 이런 부모 때문에 간섭받기 싫어서 되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나중에 또 다르게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렇죠. 이렇게라도 고씨가 해야 뭐가 변화가 생기고 아버지도 얘가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얘가 나가서 이래저래 잘 살면 아버지도 약간 뭐 자식에 대해서 얘가 그래도 뭔가 혼자 할 수 있는 애구나라는 걸 알고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저도 제가 기자가 되고 나서 저희 집에서 저를 상당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사고만 치고 뭐 사랑고시 못할 줄 알았는데 반항하더니 어쨌든 취업을 했다는 거에 돈도 감격을 벌고 그러니까 기자님 소리도 듣고 그렇죠. 근데 여튼 전 옛날부터 생각한 건데 경제권 독립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약간 고 씨에게 좀 신랄하게 말을 하고 싶은 게 이미 다 컸고 대학 등록금까지 다 내줬는데 막 그렇죠. 지금 부모랑 한테 그런 경제적 지원이 끊기는 상황을 되게 염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찾는다, 뭐 여유롭게 찾고 싶다 이것도 사실 좀 낭만적인. 그걸 뭐 용돈 받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낭만적인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경제적으로 진짜 고생을 하기 싫다. 그러면 취업해서 돈 벌고 그거 모아서 나중에 하고 싶은 거 찾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 어찌 됐든 이 정도 나이 됐으면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네. 근데 그걸 좀 받아들였으면.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내가 뭘 하고 싶다 이게 해보고 싶다는 뚜렷한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없는 상황에서 일부러 취업을 유예하고 그냥 1년 딱 기간 놓고 뭘 하겠다는 거 되게 약간 유아적인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적성이 그렇게 찾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산 적이 없는데 자기 자신 돌아보고 적성 찾는 거 사실 평생 계속 돼야 되는 거 계속 바뀌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뭐 차라리 취업을 그냥 빨리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해보고 뭐 또 바꾸든가 그러니까 뭐라도 좀 일단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 그렇죠. 받아들임. 무언가를 일단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취업 준비하기 싫은 것도 그냥 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혐의가 솔직히 전 좀 있어요. 뭐. 저희가 방송이니까 이렇게 좋게 얘기하지. 뒷담화를 엄청. 진짜 친동생이었으면은 아빠 꼬드겨서 저는 경제적 지원 끊으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 왜 저렇게 뭐 낭만적인 생각하는 애한테 왜 돈을 팽팽 지원해줘? 이렇게 하면 제 동생은 열심히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지원 끊으라고 제가 부모님 잔소리를 그렇게 하는데도 안 끊어요. 그렇게 한번 벼랑 끝에 몰려봐야지 막 악착같이 기어오르는데. 우리 엄청 되게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하지만 고씨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야? 응원합니다. 우리 시대 청춘. 네. 이주의 책과 영화 황금방울새. 제가 또 고씨를 위한 소설을 또 준비를 했는데 그렇죠. 이게 황금방울새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 도나 다트라는 작가 작품인데 작년에 퓰리처상도 받았고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재미가 보장되는. 이게 간단히 말하면 13살짜리 소년 시오? 그냥 시오라고 할게요. 시오가 주인공인데 이제
이제 걔가 엄마랑 뉴욕 미술관에 갔다가 폭발이 나서 사람들 다 죽고 엄마도 죽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그 미술관에 있던 그 황금 방울새가 실존하는 세계적인 명화인데 이제 그걸 어쩌다가 들고 뛰쳐나와서 20대 후반까지 계속 그걸 갖고 다니면서 살게 돼요. 근데 그걸 팔아야지. 근데 못 팔지. 왜냐면 작물이라? 이게 모두가 다 행방을 지금 찾고 있는 그런 명화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파는 순간 자기는 정체가 드러나고 근데 또 그걸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들 꼬이고 어떻게 다 알려지고 해가지고 네. 뭐 그런 얘기인데 근데 그게 아버지 문제랑 어떤 그런 관계가 있나요? 다 있어요, 관계가. 이게 또 한 축은 이 시오하고 부모나 다른 어른들과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엄마는 돌아가셨고 근데 아빠는 이미 그 전에 바람을 피고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연락 끊겼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 뇌를 안 맡으려고 하고 근데 얘가 그 부잣집 친구네 집에서 되게 벌어질까 봐 두려워하면서 얹혀 사는데 뭐 그 와중에 또 나름의 행복을 느껴가던 차에 이 망나니 아빠가 나타나서 애를 데려가죠. 그러니까 바람을 펴갖고 그 네. 만난 여자랑 같이 나타나서 애를 데려간다 네, 이거예요? 같이 이제 키우겠다고 데려갔는데 뭐 키우겠어요 제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애는 사실 좀 좋은 환경에 있다가 갑자기 라스베가스 뭐 사막으로 가가지고 거의 학대, 방치들 당하는데 돈을 안 주고 밥도 안 차려줘요. 그러니까 비슷한 친구랑 맨날 음식 훔쳐다 먹고 술과 마약에 절어서 정말 그런 청소년기를 보내죠. 그러니까 아빠는 막 맨날 취해 있거나 뭐 애를 때리거나 되게 잘해줄 때가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애 유산인가 뭐 보험금인가 뭐 그거 타내려고 잘해줬다가 안 되니까 또 때리고 진짜 근데 이 소년들도 되게 또 거칠고 근데 또 되게 나약하고 그게 되게 매력적인데 또 마음이 아프고 막 이렇거든요. 네. 고 씨는 아버지랑 헤어지면은 이렇게 마약하고 막 음식 훔쳐먹는 환경에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건가요? 공포 정치다. 아니 이제 시오는 10대였고 고 씨는 20대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저희가 뭐 힐링되고 이런 거 소개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좀 극단적으로 더한 꼴이 있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인데 시오가 이제 20대 후반까지 그 모습이 나오는데 나름 자기 몫은 해요. 근데 그때 그렇게 살았던 청소년 습관을 못 버리고 마약도 못 끊고 막 되게 사기치고 살고 막 이러거든요. 네. 진짜 극단적인 예로. 근데 사실 뭐 구 씨는 시오에 비하면 아빠 밑에 살면서 그렇죠. 밥도 잘 먹고 받은 것도 많아요. 대학까지 잘 마쳤으니까 이제 그걸 토대로 뭐잘 살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네. 이제부터는 이제 독립을 하지 않으면 시오랑 마찬가지로 자기 인생을 엄청 망치게 되는 그런. 네, 맞아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되게 좋은 상황이니까 이제는 뛰쳐나와서 좀 여러 가지 삶에 대해 좀 생각도 해보시고 이 황금방울새도 되게 보면 아마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저 이 그림을 들고 다닌다는 부분이 되게 매력적이네요. 네, 이거 되게 뭐 어떻게 제가 설명 어렵지만,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밑바닥 인생인데 그 그림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게 되게 좀 지적이고 예술적인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근데 김멸아 씨가 추천해주는 소설은 네.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맞아요. 가끔 네. 누워가지고 그 바틀비 그게 그거죠. 너의 게으름을 네, 받아들여 편 맞나? 아니 그건 브리지 존스였지. 일미루는 상사. 일미루는 상사 편에서 그 소개한 바틀비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하지 맞죠? 않는 게 좋겠습니다. 뭐만 하면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일요일 같은 때 이렇게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은 진짜 너무 막 그냥 인생이 막 싫은 거예요. 내일 출근할 생각을 하면. 그리고 그런 날 있잖아요. 네. 월요일, 화요일 일정이 진짜 많은데 기사도 진짜 많아서 그러면 막 금요일부터 막 명치가 쫄리지. 이렇게 막 옥수시는 그런. 그래서 일요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의욕상실해서 에어컨 틀고 가만히 누워 있어요. 그러다가 그냥 혼자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혼잣말 가끔 한번 해보거든요. 그럼 약간 막 내가 다 가진 것 같고 엄청 뿌듯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예술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말만 하면 바틀비처럼 역으로 엿을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단지 그렇게 엿으로 그러니까 엿을 먹이고 있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혼자 그런 상상을 막 해보면서 저에게 되게 많은 걸 받고 있군요. 네. 그렇죠. 아까도 제가 문자에서 막 김열한 만세 이렇게 카톡해서 답 없이 하고 인생이 바뀌었대요, 혜인 씨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말했잖아. 제가 막 카톡도 막 씹고 그냥 막 거절도 막 하고 막 그런 이제 망나니의 삶으로 저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과외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보스다를 네, 들으면서 제 말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 이런 책을 사서 네. 읽을 필요가 없고 김여란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 미움받으면서 살 수 있으니까 이 포켓을 읽고 그대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 저 되게 밖에 나가면은 되게 예의 바르고 그렇 진짜 되게 실제로 순한 예의 바르죠.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네. 하여튼 뭐 또 다른 의미로 힐링이 되는 우리 팟캐스트. 네. 네. 그 처참한 좀 내던져지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진실을 알아라. 네. 이 소설은 진짜 감동적이고 되게 장르적 재미도 있고 사람 진짜 홀리는 얘기거든요. 네, 혜인 씨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또 그럼 빌려서 또 마감 안 하고 마감 안 하고 저기 프란치스코 회관 옆에 카페에 숨어가지고 책 읽으면 진짜 꿀잼이거든요. 아, 배부장은 안 들으시니까. 부장 들으실 일이 없으니까. 네, 그럼 또 다음에 또 16화에서 끝난 거야 이렇게? 네, 끝이죠. 이게 16화야. 16화가 이번 거예요? 네, 네. 벌써 17, 18, 19, 네. 20이 남았어요. 네, 여튼 저희 팟캐스트 200회가 되는 그날까지 200회? 200회? 그럼 우리 몇 살이야? 그래도 한 뭐 32, 52니까 6, 3, 3개 50회 정도 아니다. 50회가 1년이니까 6년 6년 정도 뒤네. 됐는데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장수 팟캐스트로 살아남을 그날. 소재가 있을까 그때까지? 그럼요. 한국 사회는 언제나 씹을거리 터지니까 그때 되면 더 행노답인 소재들이 나올 거예요. 그때쯤은 좀 또 딴 데 있고 싶은데 헬조선을 떠서. 네. 아무튼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